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전직 보좌관들이 전하는 금배지 뒤의 숨은 이야기, 여의도 정치의 비하인드 리얼리티, 최고의 보좌관 시간입니다. 이 본개편을 맞아서 오늘 처음으로 방송하는 건데요. 이 두 전직 의원 보좌관과 자세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전북 CBS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 계속 함께하실 텐데요. 고상진 전 보좌관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상진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후보로 출연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패널로 출연하셨네요. 네, 이제 근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용호 전 비서관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용호입니다. 저희 전북 CBS의 고정 패널이세요. 네. 그러게. 근데 오늘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길래 네. 제가 근무한 지가 2012년부터 14년 만 2년 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와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 끝나고 어쨌든 이제 처음 모시는 건데 두 분 선거 이후의 근황도 좀 궁금해요. 우리 고상진 보좌관은 선거 끝나고 나서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이제 오늘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 정리가 마무리됐고 선관위 이제 회계 보고까지 이제 끝나고 이제 야인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이제 걷는 그런 과정에서 첫 공식 행사가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야인이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식 뭐 어떤 다른 일을 하시거나 뭐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차츰 이제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 제가 아직은 민생당의 전라북 도당위원장 공동 도당위원장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또 일말에 또 역할이 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갑에서 이제 후보로 출마를 하셨었고 그러면 익산갑 지역에서 계속 활동은 어쨌든 뭐 하시는 그럼요, 거고. 네 물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최용호 비서관 같은 경우에 선거 때 예측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네. 요새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할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할못. 네. 선거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그대로 변호사 업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제 어느 정도 뭐 그 민생당 입장에서 좀 몇 석이라도 더 얹을 거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안 맞은 거예요? 아니면 선거 과정에 아니죠. 민생당에 대해서는 음, 대체적으로 그때 힘든 상황이었고 아마 많으면 한두 석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무소속 쪽에서는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던 쪽은 아마 무소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 무소속 쪽은 될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가 오히려 더 안 예측과는, 좋아졌죠. 예. 더 안 좋았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쭉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민생당까지는 함께 하셨나요? 예. 네, 쭉 같이 해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생당의 향후의 진로가 어떻게 보세요? 저보다는 도당 위원장님께 도당 여쭤보시는 위원장님께 먼저. 네, 도당 위원장님. 선거 참패에 네. 따른 책임으로 이제 모든 직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분위기가 현 지도부가 아직 사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마 6일 정도 최고위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역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21대. 그렇습니다. 계속 민생당이라는 간판을 유지해 갈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현역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당의 구조가 원내 정당 중심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존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내후년에 펼쳐질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그리고 우리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비중 있는 인물들이 과연 지금 현 180석의 여당 중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낙연 선대위원장 정도만 빼면 그래서 우리 호남의 대표성을 가진 정치인들, 중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이냐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기대를 주실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차츰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 발언이시기도 하고 최용호 비서관한테 직설적으로 물어봐야겠어요. 민생당 계속 존속됩니까? 될까요? 지금 존속이 네. 되냐는 사실 좀 약간 불필요한 질문이죠. 그건
불필요하다. 네, 존속이 네. 되든 안 되든 영향력의 문제인 거니까 네. 예, 사실은 존속은 뭐 사실상의 의미가 없다. 4년이 되든 네.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음, 존속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구성원이 어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건데 사실 뭐 쉽지 않은 거죠 뭐. 지금 있는 구성원이 그러면 실질적인 영향을 펼칠 수 있느냐 이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정동영 의원, 유성엽 의원, 중진 의원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 하죠. 아무것도 못할 네, 것이다.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 때 어떻게 이제 뭐 본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전까지는 뭐 크게 네. 의미가 없죠. 아무 역할 못 한다는데 중진 의원들. 그러니까요. 이제 물밑에서 그 대선을 앞두고는 많은 정기 개편,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기 개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당원들께서 관심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그게 이낙연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민생당 출신이긴 하지만 범여권으로 아니면 영향력을- 저희가 이제 네.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내세울 수도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민생당 쪽에서. 그렇습니다.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제 생각엔 중요한 역할은 네. 다음 지방선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오히려 거예요. 대선보다. 예, 사실 음, 대선은 뭐 어떻게든 갈 수는 있고 뭐 그 부분에서 각자의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민생당의 가치는 다음 지방선거에 지방 의원들을 좀 제대로 내고 뭐 자치단체장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거의 이제 사실은 독점인 곳에서 네. 지방 의원도 좀 당선을 시킬 수 있고 단체장도 음.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모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네.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지난 선거에서 또 활약을 하셨고 또 민생당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 먼저 해봤는데 오늘 모신 건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보좌관의 세계에 대해서 좀 다뤄보기 위해서 오늘 두 분 모셨어요. 혹시 드라마 보좌관은 혹시 보셨어요? 예, 뭐 구성 저도 분야가? 정주행하지는 않았지만 예, 내용은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즐겨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보좌관의 세계를 그 드라마 보좌관을 통해서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보좌관 경험을 하셨던 우리 고상진 보좌관 입장에서 드라마와 현실 다릅니까? 같습니까? 저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구성이라든지 이 프레임 틀은 비슷한데 이제 내용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극적 효과를 좀 노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극적 효과. 예, 뭐 이렇게 음. 배신을 막 강하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 음. 또 뭐 엘리베이터에서 뭐 이렇게 이정재하고 신민아가 이렇게 애정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현실에서 현실적이지 일어나기 어려워. 없죠. 예, 네. 제가 이제 그 드라마 이후에 모 방송에서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 네. 그 CCTV가 있는지 없는지 그랬더니 분명히 있더라고요. CCTV가 있고. CCTV가 다 예,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회에는 신민아 같은 여성 의원이 안 계시고 이정재 같은 네. 보좌관이 없다. 예, 그게 이제 조금 네. 현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최영호 비서관이 보시기에 그 드라마는 보셨어요? 저는 사실 드라마 드라마를 안 봐서. 보셨군요. 네. 네. 뭐 드라마 극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갈등이라든지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배신으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비정한 세계로 그려지는 것은 너무 극화된 측면이 아닌가. 예, 요즘은 또 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그게 하나의 의원들에 대한 그런 협박의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 페이스북에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네. 그런 이제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뭔가 이제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좌관들끼리의 그렇습니다. 소통 예. 공간인가요? 보좌진들 그래서 그런 소통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보좌진들과 그런 어떤 뭐 비밀스러운 커넥션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그런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삼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이 이제 우리 고상진 보좌관과 최영호 비서관이 같은 의원실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같은 시기에 같은 의원실이었나요? 고상진 보좌관님이 2008년도부터 아마 작년까지 계셨을 거고. 2008년부터 작년이요? 예. 네. 굉장히 장수 보좌관이시네요. 네. 네. 아주 장수 보좌관님이시고 저는 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잠깐 2년 정도 2년 계셨고.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최영호 비서관께서는 이제 막 변호사 음. 자격을 취득하셔가지고 사실은 그 전까지 국회에 이 변호사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최영호 그 변호사를 저희가 스카웃을 했고 음, 그 이후로 변호사분들께서 국회 보좌진으로 대거 이렇게 네. 수혈이 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또 하신 게 우리 최영호 변호사님이시죠. 그렇군요. 네. 유성엽 의원실에서 선발을 맞췄던 네, 두 그렇습니다. 분을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 보좌진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0명? 10명? 어떻게 됩니까? 9명입니다. 정확히 9명. 9명이고 9명 중에는 인턴이 1명 포함되어 있고 음,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인턴을 4급 제외하면 8명. 8명입니다. 네. 4급 보좌진이 2명, 5급 상당이라고 하는데 5급 상당이 2명, 6, 7, 8, 9 이렇게 8명의 보좌진이 있고요. 네. 한 명은 이제 인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할 같은 것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유능한 보좌진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게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자 이제 이런 저런 이제 약간 역할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음, 약간 정형화되기 힘든 게 국회에 300명의 의원이 있으면 300명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네. 조직 구성도 네, 제각각입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 각자 음, 뭐 내가 어떠한 보좌진 어떻게 어떤 인물로 어떤 일을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게 이제 사장님 마음이라 네. 그게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예. 아니 그래도 이 보좌진 구성이 이제 정무형이 있고 정책형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 관리형이 있다고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돼 있죠. 그 정도는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끔 인적 구성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원의 역할이고 또 권능이고 또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아까 말씀드린 8명이 뭐 많다라고 하면은 또 많을 수도 있지만 운영하는 의원 입장에서 또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업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약간의 역할 분담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네.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또 상주하는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음,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막 정무 정책해서 막 나눠서 굉장히 일이 구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정부의 그냥 견제죠. 그래서 상임위 활동이나 뭐 청문회나 이런 것들과 함께 입법, 그다음에 국정조사, 예결산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건데 사실 그 크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정무라는 네. 역할이란 게. 예. 같이 뭐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모든 역할을 다 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그 보좌진들이 유능한 보좌진이 유능한 의원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좌진이 그 의원들이 유능한 의원을 만드는데 이 기여하는 비중이랄까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요 비중을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요즘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또 역량이 뛰어나시고 각계에서 다방면에 또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좌진들이 의원을 약간 서포트하는 그런 서포트형들이 많이 있는 추세고요. 과거에는 이제 조금 그런 의정 활동이라든지 행정기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보좌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떤 태제라든지 아젠다를 만드는 것도 보좌진이 직접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좌진의 역할이나 비중이 그만큼 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제 사람을 쓰기 나름이니까 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그 직원에게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또 그 일을 하게끔 맡기는 건 의원 개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치로서 얘기하면은 네. 의원이 90이고 보좌진이 한 10인 것 같아요. 아 의원이 예. 90이고 보좌진 10. 너무- 구성진 보좌 너무 박한 평가예요. 너무 박한 보좌진에 대해 너무 평가고 박한 그러면 평가. 네. 능력 있는 보좌진도 그 의원이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예. 아니 너무 박하다면 우리 구성진 보좌관은 그러니까 이제 몇 전제를 점이 했었어야 있을지. 돼요. 유성엽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90%가 유성엽 의원 모시고 10%가 보좌진 모신다 네. 해야 되는데 그걸 보편화하기는 좀 무리고 보좌진의 역할이 그래도 한 30% 40%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역량에 따라서. 30% 40%. 네. 어쨌든 의원마다 스타일이 이제 각기 다르고 보좌진에게 의존하는 스타일, 보좌진에게 뭐 좋게 말하면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쪽에 가까운 스타일이었어요? 굉장히 책임을 많이 주는 많이 주는? 스타일이시고 본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또 기획이라든지 구상은 또 네. 가지고 계시면서 그 보좌진들이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뭐 이렇게 성의 없이 무시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음, 충분히 그것을 빛내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죠. 굉장히 국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음. 그런 분입니다. 우리 최용호 비서관도 동의하세요? 그 제가 좀 짧은 경험이지만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약간 비슷해요. 성격 급하고 밑에 사람 잘 쪼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을 해요. 근데 유성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해당이 다 안 돼요. 좀 늦게 와서 일찍 퇴근하고 밑에 사람 네. 별로 신경 안 쓰고 음, 그다음에 밥도 뭐 천천히 먹고 이 성격도 안 급하시고 그런 좀 굉장히 정반대인데 제가 좀 약간 놀랬던 게 그러면서도 본인이 워낙 이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는 네. 그냥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기는 거니까 좀 그런 면이 좀 사실 좀 굉장히 300명의 의원 중 독특한 스타일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보좌진들 사이에 이제 그 자기가 자신이 모시는 의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원 보좌진들과도 또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의원들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비교도 대부분 하시고. 비슷한 게 뭐냐면 성격 네. 급하고 일 성격 많이 하고 급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잘 어떻게 보면 질책하고 쪼고 이런 걸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는 보좌진들이 좀 평가하는 우리 저기 의원들의 세계, 다 의원들의 좀 개별적 특성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니까요. 아, 그건 약간 명예훼손이. 그런가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죠.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뒷담화 아닌 뒷담화를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또 누워서 침 뱉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네. 이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의원에 대한 얘기들은 이렇게 음. 서로 많이들 하는데 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사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이 코너의 네, 취지입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 가서 뭐 밥을 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키는다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됐었죠. 뉴스에 그 나왔었죠. 사건이요. 그러니까 네. 사적 영역에 대한 부분을 보좌진들에게 이렇게 그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를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네. 페이퍼를 막 집어 던지는 분도 있어요. 음. 이런 분도 있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게 좀 보기 어려운데 예전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만.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점잖게 보여지고 국민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잿더리를 던진다고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비춰지는 이미지와 실제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준비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프롤로그 형식으로 쭉 보좌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끝내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보좌진들이 물론 이제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 계속 당선이 됐으니까 쭉 한 길을 가셨지만 당선이 됐다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진이 한 의원실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 의원실 저 의원실 옮겨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 제가 2008년도에 처음 갔을 때가 18대 국회였는데 당시에는 민주당이 아마 거의 폭망했었죠. 한 80석 정도나 됐나?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런 완전 반대가 됐죠. 완전 네. 반대가 돼서 180석에 달하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당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그 미래통합당 소속에 있었던 보좌진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정당 사이를 옮기지는 못해요? 이게 네. 저도 이제 그 보면은 그 17대 전, 이렇게 16대, 15대 이때까지는 사실은 국회 보좌진들이라고 하는 입법의 일종의 전문적인 영역을 가진 그 사람들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신한국당이라든지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했는데 17대 때 열린우리당이 그때 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그때 그 한나라당 출신들을 아예 안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벽이 그때 생기기 시작하면서 시작했고. 그 18대 때도 이제 그때 새누리당이냐 한나라당이냐 이 당에서도 또 받질 않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벽이 생겼고 사실은 20대 때 국민의당은 사실 좀 자유롭게 받았어요. 뭐 그때 여당 출신은 야당 출신은 자유롭게 받았는데 아마 다시 이제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듣기로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했던 보좌진들에 대해서 서로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당선자들이. 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에다가 180이라는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한 명을 받게 되면 이제 그때는 다 받는 보물 터지듯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 이제 사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얼마 전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렇게 보좌진들을 앞세워서 몸싸움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감정적으로 또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 당을 옮기기가.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직원들을 받는 거에 대해서 특정 당적이나 특정 어떤 의원실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뭐 순혈주의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제가 막 그 비슷한 예도 비근한 예도 있었거든요.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때 민주당 의원총회였죠. 저 새누리당 출신이다. 보좌진 이런데 출입하면 안 된다. 네. 제가 뭐 새작같이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프롤로그 형식으로 가볍게 좀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여의도 정치의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들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짧게 우리 최영호 변호사. 뭐 그냥 오래된 일이다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오기도 하고 네. 제가 얘기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예. 일기를 많이 찾아보시고 오셔야 아,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좌진 생활을 하다 보면 굳이 기억에 담아두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하나씩 꺼내야 되니까 이게 조금 저도 갈등이 좀 생기는데 아무튼 갈등하시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마음껏 좀 꺼내 아무튼 놓으시고. 뭐 청취자 네. 우선주의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의 보좌관 고상진 보좌관 그리고 최영호 전 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